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자정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열립니다. 16강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벤투식 축구 4년 마지막 성적표가 나온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단 우리는 승리를 해야만 16강에 희망이 있습니다. 패하거나 비기기만 해도 저희는 16강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첫 한국인 선수로는 최다골에 도전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또 이강인 그리고 조규성 이런 공격진들이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16강 진출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본이 지금 2대1로 스페인에게 역전승하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호주도 진출했고 일본도 진출했습니다. 저희라고 못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파월이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의 발언 이후로 원달러 원화값도 1,200원대로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방향 전환에 신호탄을 쏘았다는 시장의 분석이고요. 연착륙 길은 열려 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나 밟았던 파월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고 빅스텝 정도로 좀 인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은 노조 파업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MZ세대 노조원들이 지하철 정치 파업을 끝냈다라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펼쳐보겠습니다. 자, 공사 3개 노조 중에 2개 노조,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와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소속 젊은 직원들이 파업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노동계 관계자들 역시 공사의 젊은 직원들이 파업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게 파업을 하루 만에 끝내도록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2030 MZ세대들은 아예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혀왔다고 하고 철도 노조도 오늘 파업을 앞두고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신문 동아일보 펼쳐보겠습니다. 야권이 방송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단독 처리하면서 또 꼼수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입법 독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날 민주당 개정안 단독 의결을 막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는데 여기에서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최장 90일간 수기기간을 갖도록 하는 국회법상의 제도가 있는데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야당 몫의 한 명을 맡으면서 안건조정위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실상 가짜 뉴스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 탐사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하고 자택 무단 침입까지 했던 더 탐사가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교수의 연습실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그 바로 더 탐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저희가 탐 취재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검찰이 오세훈 부인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더 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강진구 기자가 무단으로 침입했고 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경에 따르면 강 씨는 당시 조교 등이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가량 강의실에 머물며 녹음기로 몰래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송 교수를 괴롭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강 씨가 송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극단에서 자녀에게 캐스팅 특혜를 줬다는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하면서 송 교수에 대한 취재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취재라는 이유를 들면서 무단 침입을 지금 수차례 자행한 건데요. 거의 이 정도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도 무단 침입했고 강의실도 무단 침입한 이런 모습들 보면 습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저게 이제 본인들은 자꾸 취재 행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취재와 저런 무단 침입, 그 현주 건조물 침입, 이런 것들이 경계가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있기는. 네. 그런데 지금 더 탐사라는 곳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사실은 그 취재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저걸 거부하면 본인이 그걸 아무리 취재라도 기자라고 무한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범법에 이르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야 이걸 취재 행위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가끔 보면 더 탐사라는 곳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도발하는 것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를 일부러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네네. 돈벌이 수단으로 저런 식의 그 취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거는 엄연히 범법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탐사에 의해서 자택 무단 침입을 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접근 금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더 탐사 측에 잘못된 문서를 전달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퇴근길에서 한마디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장관님 주소 나온 그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 보낸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 잘 수사할 거라서 제가 또 그냥 법무부 장관 신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김민식 교수님, 일단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면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단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어서 어땠어요? 저건 이제 한동훈 장관 개인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국회에서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책과 관련된 거 아니면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된 거 또는 정부의 어떤 방향과 관련된 거 이런 것에 논쟁이 붙고 논박이 붙으면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돌직구 스타일로 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건 개인에 관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구분하는 건 아주 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을 더 탐사라고 하는 이른바 유튜브 매체가 계속 미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이 착오라고 설명했습니다만 네. 착오로 잘못된 통지서를 보내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적 생활과 관련된 범죄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저렇게 말을 하지 않고 아끼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진구 기자가 대표로 있는 이 더 탐사라는 저는 유튜브 매체는 저는 전형적인 황색 저널리즘을 표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혹까지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자기들 스스로는 진실을 밝히는 시민 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취재원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취재원의 개인적 인권까지 침해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무한한 권한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몇 가지 잇따른 사건으로 인해서 네. 더 탐사의 과연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과연 적절한가, 과연 언론으로서의 매체로서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맞는 것인지 저는 분명히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향한 더 탐사의 집요한 취재 행각과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때릴수록 지금 몸집이 커진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한동훈 장관 하나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느냐라고 의원들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청문회에서 한동훈 장관 하나 제대로 제압을 못하고 끌려다니냐. 이런 그런 한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열받는다. 이런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결국 때려서 잡지 못할 거라면 박원석 의원님 예.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방법을 그렇게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 제압을 하는 게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내지는 근거가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네. 이런 걸로는 제압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사실과 정확한 논리에 기초해서 어쨌든 국회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김의겸 의원이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나서 결정적으로 그 대목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보였던 모습에 오점을 남겼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앞으로도 국무위원을 상대로 어쨌든 국정에 관한 질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그거는 전 부차적인 문제고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정에 관해서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한 사실과 논리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 이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본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이게 국민들이 비춰주기에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몸값을 키워주고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장관의 몸집은 파라리 민주당 의원들이 키웠다.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과거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났을 때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묻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직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제 질문 승진시켰죠. 들으십시오. 전 정권에. 징계를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출 보고서에 보니까 7억 7천만 원 정도가 쓰여진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도 1년마다 계속 매번 이렇게 같이 써오니까 이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앞으로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자, 한 장관이 사실 한마디 지질 않고 매번 받아치는 모습들을 우린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뭐 시원하다, 뭐 통쾌하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 한동훈 장관 하나 제압하지 못하냐면서 항의 전화를 민주당 측에다 하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나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은 거를 다른 면에서 보거든요. 저는 이 자체가 결국 진영 간의 정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저런 공격을 받아가면서 몸집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그 말 동의하고요. 저렇게 되면 결국 한동훈 장관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민주당의 기여가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만 해도. 그리고 검찰총장 초기 시절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누가 키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영 간의 이 대결이 격화되고 그 진영 간 어느 특정 진영의 그 공격을 한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아마 민주당은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될 거고요. 네. 국민의힘도 네. 만약에 민주당 쪽에 누군가를 저런 식으로 만약에 공격하게 되면 그 또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종 대변인. 저는 사실 이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왜곡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지자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좀 상대를 제압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 국무위원 개인을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국정을 보조하거나 운영하려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려 이제
그 국무위원과 대화를 통해서 적절히 견제한다던가 아니면 본인 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개인을 제압하는 것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 다수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야당에게 지지 않으려고 강박을 가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 역시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정부의 비전을 어떻게 잘 전달할 건가에 집중해야지 네. 야당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 이런 모습은 감정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민주당에서 논리적으로 팩트 가지고서 이렇게 좀 공세를 제대로 못 취하고 오히려 망신만 당하니까 그 이후엔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서 다시 또 반박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예 새겨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그 잘못된 주장을 뭐가 있는 건가 이렇게 여론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을 다시 반박으로 내놓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실력으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못하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축구에 비유하자면 반칙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짜 뉴스 가지고서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시도하다가 들통 나니까 결국은 경기에서도 지고 실력도 처참한 게 들통이 나고 옷 잡아 당기고 뭐 물어뜯고 이러다가 지금 팬들도 떠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다급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국무위원 개인을 찍어놓고 공격을 하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것은 민주당에서 스스로 실력이 안 되면 감독도 교체하고 자기도 노력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맞상대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장관께서 과거에 N번방 관련한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사전 질의 안 주셨냐? 라고 되려 어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질문 자체가 마치 잘못된 것 마냥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다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사전 질의 안 주셨냐? 원래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에게 사전 질의를 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맥락이 있었던 게 그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가지고 이게 적은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법무부 입장이 뭡니까?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수치 아세요? 마치 그걸 모르면 큰일 나는 듯이 누가 저한테도 뭐 형법 230조 아세요? 그럼 몰라요 저도. 찾아봐야지 구체적인 법리를 논하는 거지 무슨 데이터의 수치가 어쩌고 소수점까지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마치 몰랐다는 게 문제인 듯이 잘라가지고 뭐 유튜브에도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테스트하듯이 망신주기성 질문을 섞었던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반론이었던 것입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검사 시절에도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검사를 하던 검사 임용 초반부터 그 존재감은 드러냈다라는 오늘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2003년 대선 자금을 수사할 때 당시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은 막내 검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SK 비자금 수사 도중에 이인규 당시 서울지검 형사구부장과 한동훈 검사가 합작해서 받아낸 것으로 19년 만에 확인됐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인규 당시 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이 수사팀 막내 검사로 김창근 당시 SK 구조조정 본부장의 진술을 용산 전자상가에서 구매한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 수사 이후로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여야 정치인들을 처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하면서 선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고 중앙일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SK가 한나라당에 100억을 줬다라는 진술을 이인규 부장과 당시 한동훈 검사가 합작했던 작품이었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막내 검사 시절 2003년 3월 불법 대선 자금설이 제기가 됐고 직접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최신형 디지털 녹음기를 구매를 했고 그 녹음기로 무려 8시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어떤
진술과 또 근거와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냈다. 그래서 LG의 차떼기 논란이 굉장히 컸던 이 사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을 받아냈다라는 게 중앙일보의 평가인데요. 최병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였던 시절의 일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러니까 한 장관한테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지독한 검사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픈 기억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한동훈 검사 이제 그 검사 초임 시절부터 상당히 수사를 잘한다. 그 얘기는 결국은 진술을 잘 받아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독한 검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는 바로 저런 그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아닙니까, 저게? 네. 그때도 그 기업인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아냈는데 아마 그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과 주고받기 위해서 거의 밀리지 않잖아요. 네. 아마 그런 그 일종의 자질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아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사실의 평가는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빈틈없이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하고 수사를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정말 피의자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정말 지독하게 수사를 한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검사실의 평가는 뒤로 하고 지금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총괄하는데 그거는 검사로서 보였던 능력하고는 다른 능력을 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설전을 펴면서 조금 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환호하고 또 지지하고 그러긴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저게 좋은 태도일까에 대해서 좀 다른 비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 국회의원들하고 말싸움하러 국회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어찌됐건 지금 좋든 싫든 소수당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러면 다수를 설득해서 뭔가 이게 법안이든 예산이든 어떤 정책이든 진전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감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논리에 기반하지 않는 이제 그런 질문들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덩달아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권력자의 입장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 그래도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조국 수사 덮었으면 꽃길 갔을 것이다 이 말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게 탁 와닿는 게 저 SK 수사에 대해서 유명해진 계기가 저는 처음에 민주당에 의원하셨던 분이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를 칭찬했기 때문에 처음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환호했던 수사를 했었고 그때는 저렇게 칭찬하고 이런 일화로서 다뤄졌던 내용들이거든요. 국정농단 수사할 때는 그렇죠. 엄청난 계속 칭찬이 그렇게 오다가 심지어 국회에서 최고의 검사다라고까지 의원들이 막 민주당 의원들이 칭찬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한동훈 검사는 그래서 나는 수사만 쭉 따라온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그냥 적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을 부분은 국무위원으로서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저격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대응한다 뿐이지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다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사건만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고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사실 처음 봤습니다.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기회를 드릴게요 하면서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라 이런 취지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기어코 그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법적 조치 즉각적으로 취하진 않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무슨 감정 섞인 대응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과도한 이제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역할론을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견제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총선 차출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제가 서초 출신 의원인데요. 한동훈 장관처럼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가요? 똑똑하게. 당대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총선 출마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죠, 사실은. 정치 경험을 유능한 인재이심은 분명하지만은 만에 하나 당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들으신 대로 견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유능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능한 인재임은 분명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반드시 총선에 이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당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은 조금 더 경험을 쌓아야 하고 안철수 본인은 당대표 경험만 4번이나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결심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결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지금 당권 레이스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상으로 썩 좋지 않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이 키워줬다고 하는 앞에서의 이제 논평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네네.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정치적 역할을 이제는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총선에 차출이 되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자기 스스로 원치 않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길을 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나 정진석 위원장이나 아까 조은희 의원 나온 것처럼 내후년 총선에서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그때는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난 뒤기 때문에 당의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만 네. 당 대표로서 차출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건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 경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검사로서 얼마나 유능했고 검사로서 얼마나 저승사처럼 송곳 취재를 신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하지만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렇게 계속 모도전을 할 때는 그에 맞는 필요한 경험과 식견과 또 내공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른바 숙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내후년 총선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모습은 저는 보수 정당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지금 예정돼 있는 당대표로 차출된다는 이야기는 그 스텝을 너무 뛰어넘는 것이어서 저는 정치적으로 좀 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이렇게 들이받는 그 모습도 내용으로는 틀린 게 없지만 태도로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태도는 정치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투쟁에서 밀리지 않는 정치의 속성도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항상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는 공동체 갈등을 키워나가는 것보다는 공동체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과정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좀 맞아주는 느낌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겸손의 모습과 온건의 모습들이 사실은 정치 지도자로서 크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 내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서 폭로전에 가세할 것이냐 이 점에 관심이었는데 최근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거는 제가 소명할 거니까 밝혀지겠죠.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남욱 변호사에게 김만배 씨는 3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 대표 측에게 4억 원을 건넸다라고 버티던 김만배 씨도 결국 입을 열었다는 보도가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의 진술은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그리고 유동규 씨의 검찰 진술 등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진술이었고
기다렸던 또 버텼던 김만배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입을 열었다라는 보도도 이어서 나왔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대장동 업자 내용 증명서까지 나오자 김만배 씨가 결국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 씨는 지난달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이전에 검찰 조사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을 유동규 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자금 조달자인 남욱 씨와 수수자인 유동규 씨가 모두 중간 전달자로 김 씨를 지목했기 때문에 김 씨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받은 32억 5천만 원 중에서 4억 정도는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28억 원과 관련돼서는 아직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용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4년 4월에서 9월 남 씨에게 받았다는 12억 5천만 원 중에서 4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 아직 입을 닫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받은 20억 원을 추가로 받았던 내용도 사실은 인정하긴 하지만 어디에 썼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썼다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좀 밝혀내야 될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만배 씨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지막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피고인들끼리 서로 증인 신문을 하거든요. 네. 아는 사람들끼리 사건을 같이 만들어간 입장에서 증인 신문을 할 경우에 말로 그것을 반박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모두 물증들과 결합해가지고 부합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진실에 접근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 혼자서 아니다라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나왔던 그 물증들은 내용 증명 서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1년 4개월 전에 그 공범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건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서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런 문건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 뭐 위례부터 쭉 연결된 사업자 중에 참여를 대장동에도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탈락된 사람이 나는 돈을 만들어줬는데 왜 난 빠졌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돈 만들어준 거 토해내라. 그리고 중간에 낀 사람은 나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연결해 줬는데 내가 지금 토해내라고 압박받고 있으니까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남욱 변호사한테 내용 증명 보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유동규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랑 그 내용 증명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다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되는 김만배 씨가 다른 엉뚱한 주장 가지고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진술이라는 것이 의견서도 뭐 변호인이 수시로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에서 신빙성이 떨어져 버리면 김만배 씨 주장을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고 이러저래서 죄가 낮고 나는 선처받아야 되고 했던 주장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렇게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균열이 생기면 김만배 씨도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검찰은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일 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없어요. 그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분은 제 건데 왜 그거는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자, 김문식 교수님 이제 네.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으니까 이 지금 검찰이 밝혀내야 하는 그 실소유주, 천화동인 1호에 대한 실소유주도 김만배 씨가 실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던데 어떻게? 저는 검찰은 그걸 자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수사를 통해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 수사로 지금 이 대장동 일당들은 윗선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유동규까지로 선이 끝난 채로 지금 기소돼서 이미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가지고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 조사를 또 새로 받고 있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 명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구 변호사 말대로 여러 명이 같이 짜여져 있는 일정들이고 또 과정들이고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한 명만 자기가 진술을 거부한다고
된다고 해서 지금 확인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도 결국은 전체적인 새로운 진술과 진실이 나오는 데 있어서 발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처음에 석방이 됐을 때 김만배 씨가 계속 그 부분에서 진술이 좀 안 나오고 있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면 천화동인 1호를 자기 걸로 소유를 하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또 버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걸 이재명 시장 측이나 이재명 측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거 뺏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검찰이 그걸 범죄 수익인데 다 당연히 가져가도록 놔두겠습니까? 다 몰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이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 공범으로서의 또 범죄자로서의 형사 처벌에서도 이익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김만배 씨도 자기 스스로의 진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진실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정황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산에 대한 동결이 벌어졌습니다. 신문을 보겠습니다. 세계일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법원이 지난 9월에 검찰이 청구했던 그 이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 청구를 3개월 만에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에 대해서 800억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일단 대장동 이익으로 환수 대상은 모두 합하면 4천억 원이 훌쩍 넘지만 일단 800억 규모는 동결을 했고 그 이후에 4천억에 달하는 많은 이 숨겨져 있던 어떤 그 이익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동결을 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씨의 경우에는 청구 대상 전체가 재산 전체가 지금 추징 보전이 됐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와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일부만 인용이 됐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해서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의 보도를 보면 빚만 7천만 원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 터라서 정말 재산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동결할 재산도 없어서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추징 보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동결된 현황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전체가 7천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초기 투자금과 이런 사용된 금액을 빼고 나면 4,4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800억 원, 아주 일부분이죠. 동결 조치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명에 대해서 청구가 이루어졌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나머지 한 3,600억 정도에 대한 규모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더 추적하고 있고 추적 결과에 따라서 또 동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동결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란 변호사님,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청구를 하고 법원이 받아주기까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사건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죄다 이러면은 그냥 그 뇌물이 전달됐다 이 간단한 사실관계 가지고 딱 바로 묶어놓거든요. 네. 근데 이건 배임 혐의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정책적인 결정 아니었냐 그때 이제 판단해야 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건의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제 심도 깊은 심리를 했던 것인데 결국은 별개 법원에서 지금 별도의 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네.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유죄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지금 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김만배 씨도 그 처음부터 사실 그 재산에 대해서 자기 걸로 하겠다는 그 보도 나왔을 때 제가 다른 분들하고 소설 같은 얘기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가능성마저도 이제 없어진 셈이거든요. 김만배 씨가 버틸 이유가 없죠. 거기서 자신의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은 사라진 반면에 그 이득이 전체가 다 자기 거라고 하면 양형만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사라졌고 법원에서 이렇게 한 거는 심리를 정말 충실히 했고 앞뒤에 바뀐 진술까지도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어느 쪽 진술이 객관적 증거관계에 맞는지까지도 판단을 해서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결론도 미리 좀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신청해서 법원이 재산 동결 조치를 취한 건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욱 씨나 정영학 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해당하지만 김만배 씨는 전 재산. 지금 어쨌든 확인된 재산 전체를 다 동결했기 때문에 만약 김만배 씨가 세간의 추측대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라면 이번 조치가 심경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기존 진술 태도와는 다른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 추징까지 갈 거냐
최종 결정을 통해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김만배 씨가 여러 가지로 좀 그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800억만 우선 조치를 했는데 나머지 그럼 어디 있는 거냐? 네, 잠시만요, 박원석 의원님. 네.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서훈 전 안보실장이 첩보 처리 과정에 구속영장 대통령의 지시가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수사에 할 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자들이 따라 붙었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지만 답하진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월북으로 일단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와 반대되는 증거나 어떤 진술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삭제한 혐의를 받고 거기에 총괄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구속 여부에 따라서는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좀 해보고 계속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뭐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나 회수되지 않은 수익금이나 혹은 뭐 차명이나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아마 계속 그 나머지 재산까지 추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00억 원에 대한 동결 조치가 있었다는 부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쌍방울 그리고 아태협 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과거 아태협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했던 행사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를 위해, 이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나 기업에 지원 한 푼 없이 오직 저희들의 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주신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손을 맞잡고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당시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대북 사업에 대한 돈을 쌍방울과 아태협이 대납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쌍방울 아태협, 북한의 요청받고 경기도가 내야 하는 경협 비용을 50억이나 대납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 공소장에 이 내용도 적시를 했고 북한과 관련해서 지급 방안을 논의했던 쌍방울의 문건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쌍방울과 아태협이 경기도의 남북 경협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대북 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최근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관련된 그런 문건도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권정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게 영장에 적시되기는 했으나 정말로 사실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사실 2018년만 해도 남북 관계가 되게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업이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되게 자발적으로 이런 조치를 했었는지 혹은 그게 아니라 경기도의 암묵적 동의와 뭐 요청 하에 이것이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 어떤 지금 추측되고 있는 이것의 성격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돈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쌍방울 임직원들이 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임직원 수십 명이 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북한으로 건너갔고 현금이 또 건너갔고 뭐 이런 점으로 보면 아마 그 불법성을 경기도나 쌍방울 뭐 이런 모든 곳이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위법 행위들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돈은 경기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쌍방울이 대납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항이고 문제는 또 쌍방울이 이렇게 하면서 국내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기도는 자기들이 내야 될 돈을 쌍방울이 대신 냈고 쌍방울은 그 사업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 주가 조작에 활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사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의 이렇게 덩어리가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북한을 뭐 계속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북한과 남측 기업과의 사실은 뒷거래입니다. 네. 예전부터 보면 북한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요. 대북 사업을 할 때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을 때는 세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만약에 저기 나온 것처럼 2018년 남북관계 좋을 때 당시 평화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가서 북한과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황해도에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그러면 각 지자체, 특히 광역지자체는요. 매년 정립되어 있는 남북 교류 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줬을까요? 제가 볼 땐 저 부분부터 일단 좀 뒷거래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투명한 돈이고 합법적인 사업이면 다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쌍방울이 임직원을 통해서 밀반출시켜가지고 수십억을 갖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북한과의 사업을 빌미 삼아서 쌍방울의 산하그룹 하나가 엄청난 주가를 또 뻥튀기 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사건은 분명히 뒷돈을 거래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다. 저게 투명한 사업이면 경기도가 안 줬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검찰이 아마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게 대납한 게 맞다면 그 책임도 경기도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관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의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 아직 해외 도피 중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친서를 갖고 과시하고 다녔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언을 보여드리기 전에 과거 김 전 회장의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우스 임직원 여러분, 강림은 작년 매출 목표보다 상향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강림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우스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재기하는 한 해로 될 거라 믿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우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과시하고 다녔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기업인의 진술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과시하듯이 보여줬다.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는 대북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 믿고 사업에 같이 가자, 참여하자,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권유했다는 건데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하고의 굉장한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납이라는 것 자체가 뒷돈으로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케 하는 사정들이거든요. 경기도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대납 관계가 있을 리가 없고 쌍방울이나 이렇게 내주고 싶어도 경기도에서 그거를 몰랐을 리가 없으니까 대납이 성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업권을 주기로 하는 그 검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이 주고 저 호재가 자기 사업이랑 연결돼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탄탄하게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라는 걸 호재로 띄워가지고 주가 조작까지 이어졌던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 경기도에서 내 뜻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그게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평화부지장 통해서도 북한과 연결고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친서까지도 받았다. 이거 전부 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에서 호재성 공식 띄우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편적인 것들마저도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관계는 더 파면 팔수록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50억 주고 그 대가로 친서 받았다. 그리고 그 친서 활용해서 이제 대북 사업 주가 띄우는데 활용했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저 친서를 받았는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거는 그걸 봤다는 기업 관계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북한도 어쨌든 그 경협에 남한 기업하고 경협을 할 때는 사전 조사를 다 하고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뭐 대기업도 아니고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에 그 친서까지 주면서 그렇게 추진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뭐 그게 확인이 된다면 앞서 이제 구자령 변호사 지적하셨듯이 경기도와의 관계, 경기도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저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갔는지, 일종의 어떤 배임행위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사실들이 다 사실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기도 하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는 박영선 전 장관이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분당 가능성, 친명과 비명계가 동시에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선 전 장관의 입장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 분당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지난 6월 보궐선거가 있을 당시에도 이런 입장을 박 전 장관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 왜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귀국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친명계에서도 만약에 일찍 귀국한다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자리를 호시탐탐 엿본다면 그 또한 분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친명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영선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 박 전 장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도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면은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당 가능성 있지 않겠나? 지난 6월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엊그제 나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책임자로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선에서 받은 1,600만 표는 후보 특정에 던진 것이 아니다. 이재명 당신 하나 보고 던진 거 아니니까 일단 지금 자숙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당이 깨질 수 있다라는 이 박영선 전 장관의 지적에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뭐 제가 이제 해석하는 정도여서 본심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야기, 그러니까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이야기가 5월 초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박 전 장관이. 근데 그때 내용이 어떤 맥락이냐면 개항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때 썼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분당 가능성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사실 민주당이 명분을 쫓아왔던 정당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근데 예를 들면 개항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그것이 명분을 잃고 실리는 얻을지 몰라도 명분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와 기백이 넘치는 호랑이를 비교하면서 사실은 과거에 노무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백 넘치든, 그러니까 오름을 쫓아나가던 그런 것을 되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분당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야기 이전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정신, 김근태의 정신을 다 온데간데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경우 분당까지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당 가능성의 공개 발언과 맞물려서 김경수 전 지사 연말 특사설도 등장하고 있고, 임종석 전 실장의 등판도 최근 보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 전 실장은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의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도 차기 야권의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차기 대선 주자로 이재명 대표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조국 사수 정당 아닌가, 다음 차기 주자는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자,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선출직에 대한 의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스스로를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이라고 통상 부르는 그쪽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정치인이 갖춰야 될 그런 덕성, 능력, 자질을 갖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권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는 게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습니까? 그저 어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이 등판할지 안 할지는 저희도 모를 일입니다. 일단 조수진 의원이 한번 운을 띄워본 것 같은데 일단 그 분위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는 의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어제 민주당 의원들 12명을 포함해서 한 20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수사를 비판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규탄한다! 무검 유죄, 유검 무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에서 법치와 정의,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정치 탄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민생 위기는 외면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 공포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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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방탄 국회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신문 보시죠. 송영길,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나오더라도 당이 나서서 이것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당이 부결시켜야 된다는 주장했고, 그리고 어제 CBS 라디오에 송영길 전 대표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체포하려 하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방탄 국회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는 당연히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환 요구가 오면 그럼 거기도 좀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응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바로 국회로 체포동의안 던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부결시켜야죠. 어떻게 제1 여당의 대표를 체포합니까? 그럼 방탄국회 얘기 또 나올 수 있고. 당연히 방탄을 해야지. 그러려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응하라고 만드는 게 바로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방탄 이러라고 있는 거다, 김구식 교수님. 저 송영길 대표가 이제 지난 그 대선 때 그 당 대표였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의 이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공동 책임을 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당시의 당 대표 송영길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공동 책임의 입장에서 저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송영길 대표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에서도 저는 저건 본인 스스로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다른 그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그 프랑스로 가려다가 지금 못 나가고 출국이 됐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개인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은데 만약에 저기서 나온 송영길 대표의 말대로 정말 검찰이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가져서 체포영장을 했고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만약에 올렸는데 민주당이 방탄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막는다? 저는 그건 민주당에서 정말 헤어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는 전 최악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박영선 전 장관 말대로 분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 스스로는 아마 지난 대선 과정에 당대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적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부적절한 말씀이고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직 검찰이 소환도 안 했고 그다음에 뭐 체포영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무조건 방탄을 해야 된다. 이건 저게 당내 토론을 봉쇄하거든요. 게다가 직전 대표였던 분이에요. 당의 중진으로서 저런 말씀을 너무 경솔하고 성급하게 하는 게 이른바 이제 민주당 내에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목소리인데
정당이 단일 대우를 갖춘다 그래서 정당이 강해지고 확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해에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그럼으로써 공론을 만들어가야 정당이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점을 전직 당대표가 저렇게 앞장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죠. 대단히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영상 잠깐 보여드렸는데 서훈 전 실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월북 조작 총괄한 혐의로 지금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검찰과 서 전 실장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검찰은 일단 범죄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실장을, 서 전 실장을 일단 구속하지 않으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130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러한 내용 등이 쭉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월북을 단정한 바가 없고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어떤 첩보를 삭제하고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 신문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 전 대통령은 도를 넘지 마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를 듣고 내가 다 최종 승인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부처의 판단들이 180도 바뀌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대독을 어제 했는데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최병우 위원님, 일단 도를 넘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글쎄, 이 수사가 이제 본인을 향해서 그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느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검찰은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소환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 이걸 미리 차단하고 그 일종의 뭐 진영 간의 어떤 결집 뭐 이런 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시에 보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그 사망한 다음 날 오전 8시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뭐 증거인멸이나 뭐 삭제 지시 이런 거는요 다 그날 새벽 1시에 저 장관회의를 통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단죄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우려하고 있는 거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총체적으로 좀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야 뭐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도 이게 서훈 전 실장을 지금 영장실질심사 기소를 하면서 이제 구속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의 어떤 선은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그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보고 시간은 다음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혐의 없음 이런 입장을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대 간다 하더라도 아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보도도 일각에선 있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지금 자백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임종석 전 실장도 라디오에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의 어떤 안보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저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도 진짜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작정을 하고 정치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저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수사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아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그렇게 보이겠죠. 당시에 어쨌든 사실관계가 그때와 지금과 달라진 게 없고 그다음에 판단만 달라진 거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거 정치보복이라고밖에 더 보겠냐. 근데 저는 어제 의미심장했던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을 넘지 마라라고 얘기한 게 싸우려면 나랑 싸우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검찰도 정무적 고려를 해서 문 대통령까지는 지금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 주변은 이제 수사하고 뭐 신병 처리를 하더라도 아마 그걸 좀 읽고 있는 것 같고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싸우려면 나를 싸우자. 그런 면에서 뭐 지지층 결집의 의도도 일정하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수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는 취지 입장을 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마 늦은 밤 내일 새벽을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삼성 부당 합병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법에 출석을 했는데 청사 건물을 향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지금 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눈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뭔가 몸을 이렇게 좀 움츠리는 그런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에서 내려서 법정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날계란이 왼쪽에서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날계란을 피하긴 했습니다. 맞진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날아 들어온 날계란 2개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놀라는 모습이, 놀란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날계란을 투척한 사람이 방송인 이메리 씨라고 들었습니다. 왜 투척한 겁니까? 자신이 최고 경영자 과정을 다닐 때 그 고위층들이랑 함께 있는 동안에 뭐 술 시증을 들거나 여러 가지 부당한 강요를 당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예, 그렇죠. 그냥 그 중에 이제 그 삼성과 관련된 인사가 있으니 네. 그거에 대해서 삼성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 조치가 취해지거나 자기 뭐 회신을 받거나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성으로 어제 계란 2개를 던진 것인데 사실 이메리 씨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런 방식으로 또 한 번 더 이슈를 해가지고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적인 테러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사건 자체도 또 이재용 회장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은 좀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예전에 계란을 던진 거에 대해서도 구속됐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굉장히 위험한 사례라서 중앙지방법원에서도 직접 고발을 취할지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메리 씨의 주장이 아직 사실 여부는 뭐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일단 주장일 뿐인데 뭐 사실은 좀 드러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포르투갈과의 3차전 승리를 꼭 하기를 기대하면서 신토마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